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KB증권의 하인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 아마 구독자분들께서는 연구원님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매일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정말 많은 분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원님께서 쓰신 리포트는 항상 찾아보거든요. 예. 그 리포트 검색하는 사이트에 유일하게 작성자 검색하는 분이신데, 네,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던 하인환 연구원님 모셨으니까 오늘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들려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주식 시황 애널리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하인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부터 연구원님 리포트를 매년 사실상 매주 찾아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찾아봤었던 계기가 그 2022년 당시 그 탈세계화로 인한 시장 전망에 대한 방향성이 저에게는 크게 와닿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또 연구원님 리포트를 줄곧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조금 더 잘 맞았어가지고 그렇죠. 도움이 좀 됐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특히나 그 이후로도 이제 큰 섹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잘 맞추셨잖아요. 네. 요즘 되게 또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특별히 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책도 집필을 하셨거든요. 네. 확실히 우주항공에 대해서 이미 또 좋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책을 쓰셨겠죠? 네, 맞습니다. 우주항공은 뭐 한 20-30년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특히 국내에서는 하나의 약간 테마주처럼 생각을 하시잖아요. 미국 기업들도 미국 기업치고는 사실 시총이 작거든요. 한 10몇 조, 20조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약간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미국 기업으로는 중소형주거든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담당자들이 좀 적고, 저는 이제 시황을 담당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커가는 산업은 지금부터 계속 공부해두면은 저도 이제 이런 쪽의 전문가로서 하나의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되게 좋게 보는 그런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쪽에서의 하나의 또 지침서를 이번에 써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우주항공 산업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읽었을 때 확실히 미국 기업들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예, 맞아요. 보통 이제 증권사 저희 애널리스트들은 사실 국내 기업을 좀 다뤄야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미국 쪽 수요보다는 국내 주식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주로 국내 종목들을 많이 다루는데, 그래서 이제 타사 자료들도 보시면은 아마 주로 국내 종목들 중심으로 다룰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주 쪽은 아직은 그래도 미국 기업들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에 대한 분석이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 중심으로 좀 분석을 했고, 뒤에 이제 한국 기업들도 같이 있긴 합니다만 시청자분들은 사실 미국 기업을 조금 더 관심 갖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또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고, 또 연구원님께서 워낙 또 시황을 잘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하반기 시장을 또 앞두고 있는 만큼 연구원님께서 최근에 주목하고 계신 그 시장의 방향성을 좀 같이 들어보고 싶은데, 최근 이제 작성하셨던 리포트 중에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또 한국의 현재 흐름을 좀 비교하는 리포트를 작성해 주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연구원님께서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특징이 뭐였길래 이 리포트를 좀 발간하셨을까요? 일본 하면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표현은 아마 대부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경기가 안 좋았던 걸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분석은 대부분 경제적인 관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잃어버린 20년, 즉 1990년쯤부터 해서 2010년 정도까지의 기간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왜 안 좋았고, 지금 우리가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안 좋은 부분을 닮아가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거든요. 참고로 6월 4일에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비슷한 자료를 냈습니다. 일본의 교훈이라는 자료고,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한국은행은 또 경제를 분석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이 일본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85년부터 90년 일본 버블의 시기와 유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 대응의 관점에서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또 하반기에 더 인하할 예정이고,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재정 정책을 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일본의 86년 정책 대응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버블 시기에 정책 대응과 유사하다라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90년 이후부터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닮은 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출산율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문제가 일본은 90년대부터 이제 더 본격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90년대 초반부터 감소했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20년 후행해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또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생산 시설을 미국이나 아시아 쪽 해외로 이전하는 흐름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주식단에서는 그걸 좋은 걸로 생각을 하면서 뭐 미국에 공장 지었다라고 하면 이제 주가 올라가고 이러는데 경제단에서는 사실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본 시장과 관련된 정책의 관점에서 이제 일본이 우리가 작년에 그 밸류 프로그램을 아마 많이 스터디를 하셨을 텐데 일본이 2010년대 아베노믹스부터 그런 정책을 했다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사실 2001년 고이즈미 내각 때부터 그런 지배구조 개선을 본격화했었거든요. 또 이런 노력은 지금 우리나라 뭐 상법 개정 이런 부분들이랑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잃어버린 20년과 좀 유사한 모습을 비교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한 40년간의 일본의 흐름이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반영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분석을 하셨을 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은 당연히 이제 부정적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생산 가능 인구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 데이터로 보면은 잠재 성장률 2040년대 되면 0%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부정적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정책 대응이나 뭐 자본시장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라면은 또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주식 투자자들이라면은 사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는 일본의 주식시장은 어떠했었나요? 일본의 주식시장은 일단 80년대 후반에 버블이 왔었어요. 근데 그 버블과 우리나라를 직접 주식시장에서 똑같이 보기에는 좀 모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금리 인하하고 또 재정정책 이런 정책들을 하면은 사실 지금 서울 부동산 또 난리거든요. 주식도 뭐 난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더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조금 더 과열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약간의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 군부가 들어오면서 재벌들을 강제로 해체시켜 버렸거든요. 우리는 또 그런 부분이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그런 좀 차이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배구조 개혁이나 뭐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또 공통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일본의 이제 주식시장의 상승과 함께 실제 좀 저PBR 주식들이라고 하죠. 네. 그런 주식들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 또한 한국 증시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 작년 초에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저 PBR이 낮을수록 작년 1, 2, 3월 정도까지 주가가 제일 큰 폭으로 급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다 꼬꾸라지고 살아남았던 거는 금융지주만 있었죠.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권고사항일 뿐이었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안 따라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규제를 많이 받는 금융지주 회사들이 그런 밸류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면서 주가 흐름이 제일 좋았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좀 꼬꾸라졌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상법 개정을 하니까 이제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안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변화를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좋게 보는 뭐 지주업종이나 뭐 증권업종 이런 쪽이 지금 크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주업종이랑 증권업종이 좀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주업종이 말 그대로 이제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거고요. 증권업종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시 자체가 좋잖아요. 네. 증시 자체가 좋을 때 우리가 뭐 반도체를 투자할지 지금 또 주도주인 원전, 방산 이런 데를 투자할지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 고민을 하면서 이런저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버는 게 사실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강세장에서는 증권사가 항상 또 주도주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주 심플하게는 또 그렇게만 보셔도 증권사는 좀 무난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국에는 저PBR 주식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섹터군에 있는 저PBR 주식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없을 걸까요?
뭐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많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상법 개정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저 PBR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야 되냐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배구조상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때, 즉 예를 들면 좀 편법적인 분할을 하거나 합병을 하는 그런 거를 막을 때 이제 못하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저 PBR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야 되냐, 뭐 그 중에 당연히 오르는 것들은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기에는 작년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그 지배구조상에 대한 기준을 먼저 좀 따져보면서 네. 종목 선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또 연구원님께서 최근에 그 주도주와 소외주에 대한 기준 하면서 서플라이 체인 워라는 리포트를 또 발간해 주셨거든요. 네, 네. 저도 사실 계속 주도주 집중하는 투자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네. 이 리포트가 확 들어왔는데 네. 이 서플라이 체인 워 요걸 좀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하고 이 리포트를 발간하셨을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했었죠. 네. 뭐 누구나 알고 계실 테고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는 협상이 진행이 됐었고요. 근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번 뉴스를 다시 돌이켜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양보를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한시적으로. 그게 이제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를 해줬고요. 한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줬고요. 미국은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좀 완화를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서로의 가장 큰 약점인 셈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나눠보면은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공급망이잖아요. 예. 그거 이제 저는 원자재, 그리고 중간재와 최종재 생산 단계, 소비 단계,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연결하는 운송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게 세계화 시대에는 서로 다 의존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탈세계화 시대, 특히 이런 패권 전쟁의 시대에는 서로 과도하게 의존했던 부분들이 앞으로는 약점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제공해주지 않으면은 그게 공급망이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점이 이번에 특히 관세 전쟁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약점이 드러났으니까 일단 봉합을 하면서 시간을 서로 좀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순진하게 다시 과거처럼 공급망을 의존하는 시대로 돌아갈 거냐? 트럼프가 그럴 것 같진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누가 먼저 보완하느냐가 그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완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선제 공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서플라이 체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것도 있을 테고 뭐 피해를 받을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외주와 주도주를 구분해 보고, 거기서 나오는 주도주와 소외주는 그냥 좀 사실 이번 장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가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최근 시장도 분명히 강세장이긴 하지만 네. 가는 종목만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말씀하셨던 서플라이 체인 워와 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원전 이런 것들, 뭐 방산 이런 것도 그냥 계속 가잖아요. 네. 이제 서플라이 체인 전쟁이 좀 심한 형태가 저는 테크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지금 전쟁의 시대에는 국방 투자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합니다. 그 기술이 앞서 있으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공급망을 덜 의존해도 되는 거거든요. 뭐 반도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거고요. 근데 이번에 5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 국방부 예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과연 방산주를 우리가 지금 벌써 팔아도 되는 걸까? 뭐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거죠. 뭐 언제가 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또 나중에 진단을 해봐야겠지만 뭐 아직 우리가 팔 시기는 아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방산 외에 또 한국의 기회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뭐 원전이 대표적이죠. 전력 건설 투자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거에 항상 그런 투자가 늘어날 때마다 많이 올라왔었는데 과거 사이클과 비교해서 지금은 좀 한참 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원전은 뭐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사실 방산 뭐 작년부터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원전은 그냥 올해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아직 후반부로 가지도 않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투자자로서 생각할 때 이제 문제점은 확실히 방산, 원전 좋은 거 알겠습니다. 네. 뭐 조선도 그렇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네, 네. 신규 진입이 좀 어떻게 내가 이거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항상 또 신규 진입할 시기들이 항상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방산 4월, 5월에 미국과 중국이 협상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을 때 그럼 이제 전쟁 끝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또 며칠 좀 빠지긴 했었거든요.
특히 이제 작년 11월이 되게 좋은 기회였었는데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러우 전쟁 끝내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그럼 전쟁 끝나니까 이제 방산주 끝나는 거냐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11월 내내 방산주들은 좀 쉬었었고요. 근데 뭐 돌이켜보면 엄청 많이 올랐죠. 그 이후로. 그런 기회들은 분명히 있고 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지주나 증권 같은 업종들도 뭐 최근에 잠깐이긴 하지만 며칠 조금 꺾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또 기회는 있으니까 뭐 너무 조급하게 따라가는 것보다도 뭐 이제 좀 스터디를 하시면서 좀 쉬는 구간이 나올 때 뭐 그럴 때 이제 진입하면은 바닥부터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기회를 좀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도주들이 좀 쉬는 구간에서 좀 사모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반대로 마지막 한국의 그럼 이 서플라이 체인 워 기준으로 봤을 때 위기의 요인은 뭘까요? 어쨌든 피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주로 대형주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죠.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뭐 이런 기업들이 중국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본인들의 약점인 반도체 굴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술력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사실 하이닉스가 기술력이 지금은 더 앞서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6만 원을 계속 뚫지 못하고 막히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사실 약간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최근에 반도체 기준으로 봤을 때 디램 가격이 막 상승하는데도 반도체 주가가 크게 막 많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디램 가격은 사실 뭐 계속 지금도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월쯤에 레거시 반도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업계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삼성전자가 그때 좀 올라가다가 꼬꾸라져 버렸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저는 2016년이랑 좀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이제 16년에는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메모리 사이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세 인하 기대감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관세 봉합이 좀 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실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법인세 인하는 미국이 추진하고는 있지만 예산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6, 17년의 메모리 사이클과는 좀 다르지 않나 뭐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존의 주도주들은 워낙 차트가 가팔라서 따라잡기가 힘들지만 기존에 이제 관세를 피해 받았던 대표적인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자동차, 철강 이런 쪽은 이제 워낙 주가들이 다 바닥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래도 업황 살고 뭐 관세 불확실성 좀 해소되면 여기에서 또 새로운 기회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주목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그걸 이제 찾고는 있는데 뭐 지금 당장 뭐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그냥 기존 주도주들 뭐 방산, 뭐 조선 그리고 원전, 증권 지주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아직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거는 저도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새로운 게 또 발굴되면 아마 또 리포트를 작성해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또 연구원님의 리포트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기존의 주도주인 조방원 그 다음에 증권 지주 위주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어서 이제 우주항공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연구원님께서 우주항공 투자의 시대가 온다 라는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컬러도 주황색 쨍한 컬러가 있어서 사실 눈에 확 띄었어요. 그리고 책 내용도 제가 이제 구매를 해서 읽어봤지만 기타 자료들도 많고 아무래도 좀 기업 관련 설명 내용이 많았어서 그런지 좀 술술 읽혔다라는 느낌이 받았거든요. 이 책 쓰시는데 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첫 번째로는 분명 우주항공이라는 섹터의 책을 쓰신 이유는 좋게 봤기 때문이겠죠. 근데 왜 하필 또 지금 출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즉 지금 우주항공에 투자해도 되나?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주항공은 정말 장기로 엄청 좋게 생각을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고요. 사실 우주항공은 작년부터 좀 계속 봐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기업 중에서는 뭐 하나시스템, 하나그룹을 되게 좀 좋아했었는데 뭐 주가도 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을 사실 이번 책에서는 좀 일부러 좀 많이 다뤘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진짜 정말 장기적으로도 되게 크게 성장할 걸로 좀 저는 기대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은 더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정말 크게 성장할 만한 기업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분석 자료가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책에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애널리스트 자료들도 주로 국내 기업들만 주로 다루고요.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찾아봐도 별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을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본다면은 사실 또 작년에 몇몇 기업은 텐베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올해 좀 주가가 한번 좀 빠져가지고 지금도 이제 좀 접근하기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정말 장기적으로는 여기서도 텐베거가 몇 개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정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우주항공이라는 시장 내에서 새로운 텐베거들이 꽤나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또 책을 집필하신 거네요. 네. 확실히 저도 최근에 이 시장을 좀 바라봤을 때 제가 우주항공을 좀 다시 주목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올해 아까 연구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예산안을 국방 쪽으로 많이 몰아줬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행정명령 관련해서는 이 또 우주항공 시장을 또 밀어주고자 하는 법안들이 약간 몇 차례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예. 그래서 미국 쪽에서 좀 더 우주항공을 약간 이 국방이랑 연관지어서 밀어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로켓랩이라는 기업이 또 신고가를 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야, 이거 약간 심상치 않다. 그래서 미국 주식 중에서도 저는 기존에 원전 위주로만 봤었는데 우주항공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책을 보니까 또 그런 미국 주식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감사해봤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런 이제 장기적인 흐름 외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중단기적인 흐름을 보자면 우주항공 산업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좀 투자자로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 한 3가지 정도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미국에서부터 시작해보면은 미국 국방 예산을 압도적으로 많이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국방 지출이 늘어나는 그 PDF 파일이 올라왔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우주, 방산, 조선 이렇게 3가지고 특히 우주에서는 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표현인데 골든돔 프로젝트라는 게 직접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골든돔 프로젝트가 하나의 도시에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망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미사일 날라오는 거 관측하고 그걸 이제 쏘아서 맞춰서 이제 도시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또 요새 중동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는 걸 통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사실 우주 기술과 다 맞닿아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또 골든돔 프로젝트에 대한 니즈를 더 아마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를 초기에 포착하려면은 그게 이제 뭐 망원경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우주 위성 관측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사실 그렇게 다 엮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도 이제 좀 글로벌하게 보는 건데 요새는 얘기가 좀 덜 나오긴 하지만 작년 말에 그 테슬라 로보택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자율주행. 근데 이 자율주행이 지금 예를 들면 중국의 뭐 선전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일부 특화 지역에는 로보택시가 시험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로보택시라는 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의 강남 이런 데서는 시험적으로 운영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중국 같은 대륙에 산골에 들어가서도 과연 로보택시가 잘 작동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인 게, 왜냐하면 통신 서비스가 원활히 작동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기지국을 통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은 중국 곳곳에 다 기지국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 넓은 대륙에.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위성 통신을 통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보택시나 이런 자율주행차가 지금 당장은 아주 좁은 지역에서만 작동을 하니까 기존의 통신 서비스로도 다 이제 작동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대륙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작동이 원활하게 되려면 결국 위성 통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우주 항공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그런 좀 민간의 수요보다는 아직은 이제 뭐 국방의 관점이 더 크죠.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게 뭐 로켓만 발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위성을 통해서 관측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런 관측 서비스가 북한 지역을 다 관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가 또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 우주항공청이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설립이 됐고 지난 정부에서 우주항공에 대해서 좀 크게 밀어주겠다라고 발표를 해왔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새로운 정부에서도 그쪽을 이제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또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뭐 국내로 보더라도 그런 방향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우주항공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크게 두 가지네요. 국방 측면에서 한 가지는 또 위성 통신 측면에서.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은 또 탈세계화 국면에 최근 이제 중동 분쟁까지도 터진 입장이기 때문에 확실히 글로벌리 이런 수요가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그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그 영상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한번 영상을 보시면은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언돔도 한번 보시면 좋고 스페이스X가 로켓을 회수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거치대 같은 거에 그대로 돌아와서 로봇 팔로 이렇게 뚝 짚는 그런 로켓 회수 기술인데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그걸 보게 되면 국내 기업은 아직도 멀었구나. 뭐 오히려 또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미국 기업을 더 봐야 되나 또 그런 생각도 아마 하시게 될 거고요. 네. 근데 영원님 한편으로는 책에서는 이 국내 우주 산업이 폭발적 성장의 초입이라는 표현까지 쓰셨거든요. 지금까지는 분명히 미국 쪽으로의 우주항공 산업의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이 국내 산업도 긍정적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제 국내도 미국이 그렇게 사실 먼저 성공을 했잖아요.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여러 기술들을 성공시키면서 우주 산업에서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 지역의 통신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를 넘어서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행정부 쪽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우주 분야에 대한 예산을 급격히 늘리고 있고 사실 예산 늘리는 게 말 그대로 기업들한테 돈이 되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그 정부 프로젝트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산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여전히 많은 우주 관련 기업들이 B2G 사업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만큼 정부의 우주 예산이 급증한다라는 것은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으로 좀 연결지어질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우주 산업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분야가 또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분야가 있을까요? 두 개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이렇게 우주 산업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업스트림이라는 영역은 로켓을 발사하는 영역입니다. 발사를 해야지 뭘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우주 산업의 시작은 발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발사라는 영역은 이제 수익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 관점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발사 역량이 아예 없다면은 결국 다른 나라의 기업들한테 발사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제 발사를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결국 미국에 있는 스페이스X, 로켓랩 이런 기업들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부탁을 하면은 뭐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국가들도 많이 부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뭐 위성을 쏘아 올리고 싶어도 한 1년 뒤에 발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 미국 그런 스페이스X가 자기네들 걸 먼저 쏘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또 후순위를 또 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가 안보 관점까지 더해서 봤을 때 업스트림에서 로켓 발사 기업들을 이제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위성 통신을 활용하는 분야입니다. 이쪽이 계속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게 다운스트림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다운스트림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스페이스X에 있는 그 스타링크가 작년부터 다이렉트 투 셀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영어 다이렉트 그리고 투 그리고 셀 요 세 개 단어인데, 다이렉트는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뜻에서 다이렉트, 그리고 셀이라는 거는 셀폰, 휴대폰이죠.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휴대폰으로 직접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예요.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보편화되면은 저희 이제 휴대폰의 통신 서비스는 이제 기지국이 아니라 다 위성 통신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통신 기업들한테는 위협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주 심플하게 봤을 때는 한 20년, 30년 놓고 본다면 우주 산업이 통신 시장을 잠식해 갈 것이고, 그래서 우주 산업 롱, 통신 산업 숏,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기업들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통신기업들이 작년에 두 가지 행보를 보였어요. 되게 의미 있는 행보였는데, 하나는 스타링크를 규제해달라고 미국 통신위원회에 로비를 했습니다. 규제의 방식을 하나를 택한 거고, 근데 또 규제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기업들도 이런 기술에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고 하는 기업,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이 작년에 한번 3개월 만에 17배가 올랐다가 올해 이제 좀 그 미국 증시 조정받을 때 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전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이 정말 좀 크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또 그 기업은 구글한테도 투자를 받았거든요. 구글이 또 왜 투자를 했을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율주행 관점에서 본다면은 구글이 웨이모라고 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죠. 그 웨이모의 경쟁자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경영자는 일론 머스크고,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사업은 스페이스X죠. 그럼 구글이 자율주행 차를 하려면은 위성통신이 결국은 필요할 텐데 스페이스X한테 의존을 해버리면은 경쟁자한테 의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지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보면서 그런 기업에 좀 관심을 계속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굵직굵직한 통신 기업들을 뒷배로 그렇죠. 네. 딱 얻은 거네요. 네. 사실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신사들 수십 개랑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통신사들이 이 스타링크한테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 같은 기업이 아닐까. 한편으로는 아마존도 이 우주항공 시장에 되게 진심이잖아요. 네. 아마존도 이제 제프 베조스가 직접 우주 산업을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X의 약간 뒤처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X가 발사부터 위성통신 사업까지 모든 걸 다 하는 수직 계열화된 기업인데, 제프 베조스도 그 방향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씩 다 좀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근데 이 시즌에서 가장 독보적인 대장은 스페이스X잖아요. 네. 그럼 이 스페이스X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다 하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전부 다 하는 기업이고 수직 계열화된 형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독보적인 기업으로 등극한 거네요. 맞습니다. 뭐 이제 발사부터 잘 성공시키고 그걸 재사용하는 기술까지 성공시킴으로써 발사 비용을 급격히 낮췄고요. 그리고 이제 위성통신 사업도 가장 먼저 진출을 해서 지금 우주 궤도에 쏘아 올린 스타링크 위성통신만 4만 개가 넘거든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발사부터 위성통신, 즉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가장 선제적으로 그리고 또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스페이스X 기업처럼 업스트림도 하고 다운스트림도 하는 이제 수직 계열화를 꿈꾸는 기업이 또 있나요? 네, 로켓랩이 그런 기업이고요. 이제 사실 스페이스X를 투자하고 싶지만 비상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형태를 찾는다면 그게 이제 로켓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켓랩은 시장의 영역은 약간 다른데 로켓 발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는 중대형 로켓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로켓랩은 소형 로켓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로 보면 사실 훨씬 좀 작긴 한데, 그래서 이제 시총도 훨씬 작죠. 그래서 일단은 이 소형 로켓 시장을 지금 선점을 해뒀고, 중형 로켓으로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주 시스템 쪽에서 지금 기업들을 계속 인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함으로써 이런저런 사업들을 계속 또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로켓랩이라는 회사도 이 책 안에 자세하게 또 설명되었으니까 보다 더 궁금하시면은 책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구원님 최근에 이 테크워라는 또 리포트도 발간해 주시면서 여기에서도 우주항공 분야를 또 설명해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리포트를 봤을 때 우주항공 산업을 이제 조선 방산 관점의 투자 아이디어와 좀 비슷한 결로 보신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테크워 관점에서 본 거는 국방 지출이 늘어나는 관점에서 본 겁니다. 국방 지출이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계속 예산을 늘리고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패권 전쟁을 하는 시대에는 이 국방 지출에 대한 게 결국 기술 투자를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우주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얻었던 계기가 미국 국방부 산하의 R&D를 담당하는 기관인 다르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관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기관이 1958년에 이제 바로 1년 전에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그걸 계기로 만들어진 기관이거든요. 이게 이제 또 국방과 우주가 엮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 표현이에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부분 아시죠? 우리는 또 북한이랑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ICBM에 위성을 달아서 우주 궤도로 올렸던 게 1957년에 스푸트니크 1호 인공위성 발사 성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성 말고 핵폭탄을 달아버리면은 그만큼 멀리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미국이 정말 화들짝 놀라버렸어요. 언제든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라는 기관이랑,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다르파라는 기관을 같이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르파는 애초에 기술 패권 경쟁의 산물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기관의 예산이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는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 1기 때부터 예산이 또 의미 있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 계속 예산이 늘었고, 또 이번에 국방 지출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니까 또 이 기관의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예산이 2023년 말부터 급격히 막 증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장기적으로도 증가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 국방부 밑에 있는 기관에서 이런 우주나 방산 쪽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이제 방산 조성과 엮이는 거는 결국 이 미사일, 아까 이제 관측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방산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대방을 관측하는 것도 될 거고요. 미사일이 날아오는 걸 감지하는 기술과도 연결이 될 거고요. 요새 조선은 군함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조선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거 미국이 이제 소련과의 패권 이제 분쟁을 할 때 있어서 주요 이제 다르파라는 것들을 설립하고 예산을 좀 밀어줬던 것과, 최근 2023년 이후 중국과의 좀 패권 분쟁에서 해당 예산안이 늘어나는 것을 좀 비교해 보니 확실히 좀 조선 방산 내지는 좀 우주항공까지 좀 주목해 보았던 포인트가 됐더라, 이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주항공 분야에 있어서 아까 설명해 주셨던 밸류체인 관점에 이제 업스트림 발사 측면과 다운스트림 이 위성 통신 활용 측면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이 테크워 관점으로 본다면 좀 더 이 업스트림 쪽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저는 그냥 둘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위성통신이라는 것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제가 위성통신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관측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둘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보자면 뭘 좀 더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이제 또 그냥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업스트림 쪽을 봐야 되는 거고, 정말 장기적으로 또 수익화 관점에서 본다면은 다운스트림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걸 기업으로 보면 로켓랩과 AEST 스페이스 모바일인데, 로켓랩이랑 정말 둘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로켓랩은 또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 그 뉴트론이라고 하는 중형 로켓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 또 더 대박이 날 수가 있는 거고, 또 실패하면 또 언젠가는 성공하겠지만 중단기적으로 보면 약간의 리스크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최근에 사상 최고치까지 돌파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계속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기업은 또 장기적으로 계속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 이제 가장 독보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스페이스X를 꼽아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상장이 안 돼 있어서 투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스페이스X 투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대안으로 투자를 할 만한 상품이나 또는 주식이 있을까요? 어떻게 좀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 중에서도 약간 이제 좀 서플라이 체인이 엮이고 있다라는 기업이 있긴 한데 되게 미미합니다, 비중이. 그래서 이제 약간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어차피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니까 스페이스X가 하는 비즈니스를 다른 기업을 통해서 완성을 시키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말씀드렸듯이 업스트림을 하는 게 그나마 상장된 기업 중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 로켓랩, 그리고 위성통신 쪽을 하는 게 이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랑 또 유사하고요. 그리고 또 스페이스X가 위성 부품을 판매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갖고 있거든요. 와, 다 하네요. 그렇죠.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자기네들 이제 다 공급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만들었겠죠. 이제 남으니까 더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판매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그런 위성 부품을 판매하는 또 기업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 책에서 다룬 레드와이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다른 기업들도 또 다른 매력으로 좋은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세 개를 그냥 한 번에 사두면은 그냥 스페이스X의 장기 방향성이 그대로 우리의 포트에 녹아져 있는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약간 포트로 보는 걸 저는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스페이스X는 상장할 계획이 아예 없는 건가요? 뭐 가끔씩 언급이 되긴 해요. 그런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라는 게 결국 이 발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스페이스X를 통째로 상장할 가능성은 없고 그냥 스타링크만 따로 떼서 상장할 가능성이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상장 기업이 되는 순간 우리가 다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저런 간섭들이 많아질 거겠죠. 그래서 주주들을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의 꿈은 화성에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당장 돈이 아예 안 되는 산업이거든요. 계속 돈을 쓰는 산업이죠. 그러네요. 돈을 버리는, 어떻게 보면 버리는, 이게 이제 계속 그런 데 투자하다 보면 주주들이 이제 비난을 하겠죠. 굳이 IPO 시켜서 비난을 받으려고 할까? 지금 상태로 해도 충분한데,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X는 정말 언젠가 달에 갈 수 있는 근접한 시기가 왔을 때 급격히 더 자금을 크게 조달해야 될 필요가 생기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원님 근데 책에서는 이 초반부의 설명을 좀 보니까 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 시대에서의 우주항공 산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이제 표현을 써주셨는데 확실히 그 두 인물 간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대표 분야를 우주항공 산업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두 인물 간의 관계성을 봤을 때는 사실 또 그렇게 친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미국 그 정부에서는 오히려 또 스페이스X에 대안을 또 찾고 있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던데 이러한 두 인물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 우주항공 산업이 좀 재편될 수 있는 건가요? 약간의 가능성이 더 생긴 것 같고요. 오히려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뉴스죠.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그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사이가 너무 좋았다면은 계속 스페이스X만 밀어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항상 이 독과점이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빅테크들도 지금은 이제 독과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스페이스X만 밀어주면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그 안보를 스페이스X라는 단일 기업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트럼프일 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대통령으로 바뀐다 하면은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지금처럼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너무 거대한 권력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를 계기로 해서 다른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좀 내부적으로 더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마침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스페이스X는 상장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을 봐야 되고 그 기업들이 사실 수혜를 더 받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확실히 주식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은 투자를 할 만한 상황들이 계속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월 말 6월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히려 그때 미국 우주 기업들이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연구원님께서 이 우주항공 산업을 전반적으로 좀 봐주시면서 확실히 미국 주식 쪽의 우주항공 이 산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국 기업 쪽도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한국 기업은 그러면 어떤 측면을 좀 잘 할 수 있는 건가요? 한국 기업은 정부의 수혜를 받는,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기업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꼭 정부한테만 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간에서도 스스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저는 한화그룹을 되게 좋아합니다. 한화그룹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시스템, 세트레가이 이렇게 또 우주와 방산 그리고 플러스로 보면 하나오션까지 특히 또 그 하나오션은 군함 쪽을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과 우주 방산 이쪽을 완전히 다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낙수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시스템 다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은 단일 판매 공급 이런 그 수주 공시들이 뜨는데 대부분 이제 내부 계열사 이제 수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세트레가이도 유사하고요. 그래서 요새 또 하나가 워낙 좋잖아요. 그 속에 있는 기업들을 그래도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본다면은 정부 수요 플러스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민간 수요까지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요즘 지주사도 잘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지주도 사실 1월부터 계속 밀고 있거든요. 네, 한화를 이런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러 가지 지주사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거의 한 3배 올랐거든요. 아주 심플한 논리만 그냥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 주주의 나이가 많으신데
경영 승계가 아직은 안 된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상법 개정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특별히 나와주셔서 사실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우주항공 투자의 시대가 온다라는 책과 함께 이번 또 모실 수 있게 됐었는데 끝으로 또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장이 좀 많이 좋아가지고 네, 주변에서도 주식 투자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럴 때 또 이제 열심히 버시고 또 나중에 또 리스크가 되는 부분들이 또 계속 자료로 낼 거니까 이수빈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나중에는 또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도 항상 또 염두에 두고 좀 투자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침 또 우주항공 산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공부하던 찰나에 감사히 또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책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우주항공 산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주항공 투자의 시대가 온다라는 책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영광님과 함께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인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